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느긋하게 60대를 즐기고 있는 한 여자입니다. 세월이 어찌나 이렇게 빠른지 하루하루 흘러가는 게 너무 아쉽고 소중하네요. 그리고 저와 제 남편, 그리고 자식들과 겪었던 지난 30년간의 기막히고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해요. 저는 첫 결혼 후 아이를 갖고 5년 만에 남편과 헤어졌어요. 가정적이지 못하고 밖으로만 도는 사람이었어요. 아이를 낳으면 좀 나아질까 기대했었는데 조금도 달라지지 않더군요. 제가 일하는 동안 아픈 아이를 두고 남편이 나가서 술 먹고 돌아온 날, 저는 이혼을 결심했어요. 다행히 그 사람도 딱히 정이 없었는지 쉽게 헤어져 주더군요. 아이도 앞으로 만날 생각 없으니 저보고 잘 키우라며 20대 후반에 혼자 아이까지 떠맡은 이혼녀가 된 저는 딸을 위해 그저 열심히 살 생각만 했어요. 당시 저는 한 학원의 영어 강사로 일하고 있었어요. 정해진 강의 말고도 외부 과외 제안이 오면 앞뒤 생각 안 하고 무조건 하겠다고 했어요. 양육비는커녕 위자료도 못 받을 마당에 우리 모녀가 굶어 죽지 않으려면 뭐든 해야만 했거든요. 정말 아이와 저만 생각하며 몸이 부서져라 이랬죠. 힘들기는 했지만 하루가 다르게 커가는 딸을 보며 미안함과 죄책감에 시달리지 않기 위해 더 열심히 일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친한 친구가 제게 말했어요. 너 혼자 산 지도 꽤 오래되지 않았나? 올해로 벌써 7년이나 됐네. 내가 벌써 30대 중반이라니. 야, 너 더 늦기 전에 빨리 새 사람 만나야지. 언제까지 이렇게 혼자 고군분투할 거야? 새 사람은 무슨, 우리 유아랑 둘이 평생 재밌게 살아야지. 너 나중에 유아가 결혼하면 어쩔 건데? 딸한테 얹혀 사는 민폐 엄마 될 거야? 우리 유아는 절대 나한테 안 그럴걸? 너도 알잖아. 유아처럼 착한 애 없는 거. 유아가 착하고 아니고의 문제가 아니야. 유아한테도 든든한 아빠 만들어주면 좋지 않겠냐? 너도 여자인데 딸만 보고 살지 말고 남자도 사귀고 그래야지. 괜찮대도. 내 주변에 아이들 교습학원 운영하는 남자가 한 명 있거든? 그 사람도 이혼남이야. 고등학생짜리 애 하나 있고. 너도 영어 강사니까 뭔가 말 잘 통할 거 아니야. 그냥 제발 한번 만나봐. 만나기만 하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하든 내가 더 간섭 안 할 테니까. 나 그냥 무조건 날 잡는다. 전 남편과 이혼 후 제 인생에서 다시 남자를 만날 일은 없을 거라고 장담했었어요. 하지만 점점 유아에게만 집착하고 제 인생을 일하는 데만 써버리는 것 같다며 친구가 남자를 소개해주겠다고 했어요. 저는 몇 번이나 거절을 했지만 친구는 고집스럽게 저와 딸 모두에게 안정된 가장이 필요하다고 하며 소개팅을 밀고 나갔어요. 소개팅 상대는 딸을 키우고 저보다 4살 많은 이혼남이었어요. 저랑 같은 처지든 뭐든 딱히 감흥은 없었지만 친구가 하도 성화여서 그냥 눈 딱 감고 한 번만 만나보기로 했죠. 소개팅 날짜가 다가왔고 친구가 잡아놓은 커피숍에 시간 맞춰 나갔더니 긴장한 듯 계속 헛기침을 하는 남자가 눈에 들어왔어요. 혹시 이성호 씨? 안녕하세요. 제가 이성호입니다. 최민주 씨 맞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리 앉으시죠. 아무 기대도 없이 나갔는데 생각보다 호감한 얼굴에 키도 훤칠하고 제법 괜찮은 사람이 나와 있더군요. 생각보다 잘 통하는 이야기에 저희는 커피를 마시고 저녁까지 먹기로 했어요. 저녁에 반주까지 살짝 겉들여 말이에요. 민주 씨는 혼자 아이 키우는 거 힘들지 않으세요? 힘들 새도 없었어요. 그저 애만 보고 바쁘게 사느라. 너무 아이러니한 게 다른 사람들 영어 가르치면서 정작 내 아이는 알파벳도 제가 가르쳐 본 적이 없네요. 아이와 잘 살려고 아등바등 열심히 사는 건데 퇴근하고 집에 갔을 때 자고 있는 아이를 보면서 이게 맞는 건가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되게 우습죠. 민주 씨 정말 대단하신 거예요. 성우 씨야말로 딸이랑 둘이 사는 거 괜찮아요? 저도 많이 힘들었죠. 애 엄마랑 워낙 일찍 헤어져서 여자애를 어떻게 키워야 할지 난감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성격도 예민하고
사춘기 때는 또 얼마나 버겁게 하든지. 이제 고등학교 보내놓으니까 친구들이랑 더 어울린다고 저는 본체도 잘 안 해요. 고생 많이 하셨네요. 딸이 몇 살 때 헤어진 거예요? 초등학교 들어가기 딱 한 달 전에 서류 정리 끝냈어요. 민주 씨는요? 저는 5년 만에요. 아이를 낳아도 사람이 변하지 않더라고요. 이혼하고 저는 그렇다 치고 아이도 한 번을 보러 안 오더라고요. 그냥 저희 모녀랑 인연이 아니었나 봐요. 이런 얘기 어디 가서 하기 쉽지 않은데 같은 처지라 그런가 술을 마셔서 그런가 민주 씨 앞에서 창피할 정도로 주저리 얘기하게 되네요. 저도 많이 숨기고 참고 살았는데 뭔가 편한 느낌이에요. 반주로 시작한 술은 2차로 자리를 옮겨서까지 계속되었어요. 남자로서의 호감에 끌리는 것도 있었지만 가족들한테도 편하게 하지 못했던 이혼 얘기를 이렇게 터놓고 꺼내놓을 수 있는 그 시간이 너무 좋았어요. 취기가 오른 저는 그 사람의 전 부인 이야기를 물었어요. 첫 만남에 기분 상할 수도 있는데 그 사람은 숨기지 않고 얘기해 주더군요. 결혼 초부터 음주도 자주 하고 외박이 잦았어요. 그때 마침 제가 학원을 시작하고 초반이어서 이것저것 준비하느라 바빴는데 자기를 외롭게 했다는 이유로 외도까지 하고 다니더군요. 가출하면 잡아오고 가출하면 잡아오고를 얼마나 했는지 몰라요. 임신하고는 좀 집에 가만히 있는가 했더니 딸을 낳고 몸조리가 끝나자마자 또 병이 도지더군요. 우는 갓난 아이를 안고 가출한 와이프를 찾으러 가기도 했었어요. 어떻게든 참고 살려고 노력했는데 아이한테도 안 좋고 저 역시 미쳐버릴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 한 번은 다른 남자 아이를 임신해서 오더니 받아달라고 하더군요. 참 기가 막힐 일이었죠. 제가 괴로워하는 사이에 금방 유산이 되어 낳지는 않았지만 그 일이 있은 후 이혼을 하기로 결심했어요. 세상에, 이런 말 좀 그렇지만 너무 안 됐네요. 그 사람한테 당한 게 너무 힘들어서 그냥 딸만 잘 키우면서 살아야지 싶었는데 이런 날이 오긴 하네요. 나중에 애 엄마가 애를 찾아오면 어쩌실 거예요? 애한테 접근도 못하게 할 거예요. 그 사람한테 당했던 걸 생각하면 아직도 자다가 벌떡 일어나요. 정말 악몽이었어요. 내 인생에서 도려내고 싶은 시간들. 서로 아픈 시간을 위로하다 보니 밤이 늦어졌더군요. 왠지 이 사람과 인연이 계속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나중에 이 사람도 저랑 비슷한 느낌을 받았다고 하더군요. 우리는 막 연애를 시작한 연인들처럼 재미난 시간을 보냈어요. 두 번째이기에 조심스러워하면서도 서로 외로웠던 시간이 길었던 게 드러날 만큼 좋아하고 있었죠. 둘이 있을 때보다 더욱 조심해야 하는 건 서로의 아이를 만날 때였어요. 제 딸 유아는 아직 어려서 그런지 성호 씨가 웃겨주고 장난도 쳐주고 하니 금방 마음을 열더군요. 유아야, 아저씨 어때? 아저씨 좋아. 그래? 아저씨가 아빠가 되면 어떨 것 같아? 아빠? 그럼 나도 아빠가 생기는 거야? 유아가 좋다고 하면 아저씨가 아빠가 되어줄 수 있어. 그런데 아빠가 생기면 새언니도 생기는 거야. 그래도 괜찮아? 나 언니 생기는 거 좋아. 천진난만한 딸 유아는 아빠랑 언니라는 새 가족이 생기는 게 마냥 좋다고 하더군요. 이렇게 좋아하는데 진짜 가족을 만들어줄 걸 하며 눈물이 났어요. 난관은 성호 씨의 딸 세희였어요. 아무래도 고등학생이고 어른들의 사정을 알다 보니 편하게 다가가기 좀 어렵더라고요. 세희야, 인사해. 아빠 여자친구 최민주야. 안녕하세요. 네가 세희구나. 만나서 반가워. 혹시 몰라서 선물 준비했어. 이거 좋아하니? 헬로키티? 이거 초등학생들이나 좋아하는 건데? 아, 그래? 미안. 아줌마 딸이 초등학생이거든. 고등학생은 뭘 좋아하는지 몰라서 다음에 다른 거 사올게. 세희야, 그래도 아줌마가 처음 주시는 건데 감사합니다 하고 받아야지. 감사합니다. 그래, 아줌마 선물 받아줘서 고마워. 앞으로 친하게 지내자. 딱딱한 태도를 일관하던 아이에게 점수를 따기 위해 노력했고 결국 세희에게도 우리 둘의 결혼 승낙을 얻을 수 있었어요.
떠벌리고 재혼하는 것이 흔치 않을 때라 우리는 가족들만 불러 조촐하게 식사하는 자리로 결혼식을 대신했어요. 이런 날이 올 거라 정말 상상도 못했는데 제 곁에 따뜻하고 자상한 그 사람이 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죠. 힘들었던 지난날을 다 보상받는 기분이었어요. 결혼 후 남편과 사이가 살던 집에 저와 유아가 들어가기로 했어요. 원래 방이 3개였던 집이어서 우리 부부 침실, 세이와 유아가 각각 방을 쓰는데 문제가 없었죠. 저는 그 동네로 이사가면서 거리 때문에 학원을 옮겨야 했는데 다행히 원장님이 절 예쁘게 봐주신 덕에 남편 집 근처 영어학원에 추천을 잘해주셔서 금방 일자리를 구할 수 있었어요. 갑자기 2식구에서 4식구가 되니 더욱 일을 넣을 수가 없었어요. 돈 들어갈 일이 더 많을 테니까요. 유아는 처음부터 남편을 아빠라고 쉽게 불렀지만 세이는 아직 제게 거리를 두더군요. 이해했어요. 갑자기 생긴 엄마를 받아들이기 쉽지 않았을 테니까요. 세이와는 약간은 불편한 동거가 되긴 했지만 그래도 크게 두드러지는 문제 없이 우리는 잘 지냈어요. 엄마, 나 이 두유 마시면 안 돼? 유아야, 그거 마지막 하나 남은 거잖아. 세이 언니 줘야지. 넌 아까 먹었잖아. 먹고 싶은데. 그럼 세이 언니한테 내가 먹어도 되나 물어볼까? 그러지 마. 그냥 냉장고에 다시 넣어둬. 욕심 부리지 마. 엄마가 다음에 또 사올게. 치. 엄마, 나 내일 소풍에 참치 넣어서 김밥 싸주면 안 돼? 유아야, 미안한데 내일 한 번만 빵이랑 우유 싸가면 안 될까? 세희 언니 오늘 학교에서 늦게까지 공부해서 데리러 가야 되는데 김밥 쌀 시간이 없어. 미안해. 애들 다 김밥 싸온다 했는데. 아니면 엄마가 이따가 김밥 2줄 사갖고 갈게. 그거 가져가. 아니야, 괜찮아. 한 식구가 된 후로 저는 무뚝뚝한 세희에게 더 잘 보이기 위해 노력해야 했어요. 일부러 무슨 일이든 유아보다 세희를 먼저 그리고 더 많이 챙기려고 했어요. 혹여나 친딸이랑 차별한다는 소리를 들을까 두렵기도 했거든요. 어쩔 때는 세희에게 너무 신경 쓰느라 유아의 중요한 학교 행사나 함께 하기로 한 약속을 까먹기도 했어요. 유아에게는 많이 미안했지만 빨리 세희의 마음을 열고 한 가족이 되고 싶어서 안달이 나 있었죠. 그러다 우리에게 위기가 닥쳤어요. 바로 IMF가 터진 거예요. 많은 회사원들이 구조조정되고 하루가 멀다 하고 문을 닫는 자영업자들이 늘어났어요. 경제가 어려워지니 애들의 학원비까지 아껴야 되는 상황이 오고 남편의 학원에도 원생들이 급속도로 줄어들었어요. 저 역시 대부분의 학원 정규 수업이 인원 미달로 폐강이 되고 간혹 있던 영어 과외마저 뚝 끊긴 상태였어요. 급한 불을 꺼야 하는 남편 학원을 위해 우리 부부는 받을 수 있는 최대 한도의 대출까지 끌어다 썼어요. 결혼 전 제가 여윳돈으로 조금씩 모았던 적금 2천만 원까지 깨서 생활에 보태야 했어요. 성우 씨, 이번 달 생활비가 빵꾸야. 당신도 알잖아. 이번 달에 학원 그만두는 애들이 더 많아져서 선생님까지 내보내야 될 지경이야. 우리 대출받은 것도 다 막히고 더 이상 돈 나올 것도 없는데 어떡해. 우리 조금만 더 힘내보자, 응? 가서 가정부라도 할까 싶어. 그런 소리 하지 마. 내가 너 결혼할 때 그런 고생 안 시킨다고 했잖아. 왜 그런 말을 해? 그럼 이건 고생 아니고 뭐야. 나도 뭐 좋아서 이런 얘기 한 줄 알아? 우리 싸우지 말자, 응? 나도 힘들어, 민주야. 탄탄하고 사랑으로 충만했던 우리 부부도 돈 앞에서는 어쩔 수 없었나 봐요. 힘든 상황이 지속되자 서로에게 날을 세우고 상처 주는 말들로 아프게 했죠. 같이 힘내보자 하다가도 다음날 눈에 불을 켜고 싸우는 날이 많아졌어요. 너무 가슴 아팠어요. 내가 원했던 가정은 이게 아닌데. 싸운 날의 차가운 공기가 집안을 감쌀 때면 유아는 눈치를 보며 제 방에 들어가 더 조용히 있더군요. 유아에게도 미안해 견딜 수가 없었어요. 이런 와중에도 세이는 남남처럼 우리와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지내더군요. 조금 괜찮았다가 나빠졌다가 하는 상황이 반복되었고 우리도 파도를 타고 출렁이듯 살 수밖에 없었어요. 어느 날
한 유치원에 아기 영어 외부 시간 강사에 지원하고 면접을 마치고 나오는 길이었어요. 횡단보도 건너편에서 세희가 어떤 여자와 손을 잡고 웃으면서 걸어가는 게 보였어요. 여태껏 세희의 그런 밝은 얼굴을 본 적이 없어 적잖이 놀랐어요. 세희를 부르려고 반대편에서 계속 따라가는데 함께 있는 여자가 굉장히 낯이 익었어요. 어디서 봤더라? 담임 선생님인가? 아닌데 남자분이셨는데? 누구지? 왜 어디서 본 것 같지? 한참 갸우뚱거리다가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그 남자는 남편의 전부인 세희의 친모였어요. 예전에 남편이 세희가 있어서 참아 버리지 못했다며 사진을 보여준 적이 있는데 그 속에서 저 여자가 아이를 아는 채 웃고 있었거든요. 세월이 흘러 조금 늙었다는 느낌은 있지만 동그랗고 큰 눈과 시원하게 찢어진 큰 입이 워낙 특징적이어서 기억이 나더군요. 순간 혼란스러웠어요. 지금 세희 친모가 왜 저기에? 왜 저렇게 다정하게 손을 잡고 웃고 있는 거지? 집에 돌아가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얘기했어요. 오늘 면접 보러 갔다가 세희 친엄마를 봤어. 뭐? 당신이 예전에 사진 보여줬잖아. 시원스럽게 생긴 얼굴. 딱 그 사람이더라고. 조금 늙은 것 빼고는 사진이랑 크게 달라지지 않아. 금방 알아봤어. 그 여자가 이 근처에 있을 리가 없는데 왜 여기 있지? 그런데 세희랑 같이 있었어. 그게 무슨 소리야? 그 여자가 왜 세희랑 같이 있어? 나도 모르겠으니까 당신한테 물어보는 거야. 세희 근처에 얼씬도 못하게 한다고 하지 않았어? 둘이 손잡고 신나게 웃으면서 걸어가던데. 그럴 리가 없지, 당연히. 혹시 세희가 지 엄마랑 만나고 있었던 건가? 말도 안 돼. 내가 지금도 그 여자라고 하면 이가 부득부득 갈리는데 세희가? 얼마나 분한지 남편은 말하면서도 몸을 부르르 떨더군요. 우리는 세희가 집에 올 때까지 기다렸어요. 그날은 유독 밤늦게 돌아온 세희를 안치고 물었어요. 이세희, 너 친엄마 만났어? 아? 아빠가 묻잖아. 만났냐고. 아니 계속 만나고 있었어? 너 아빠가 그 여자 때문에 얼마나 힘들고 괴로웠는지 누누이 말했잖아. 죽을 만큼 힘들었다고. 그런데 네가 어떻게 그 여자를 만나? 만날 수도 있지 엄마인데 내가 그렇게 잘못했어? 뭐? 엄마? 그 여자가 지 입으로 네 엄마래? 그런 말할 자격도 없는 여자야. 지 놀러 나간다고 어린 널 두고 밥 먹듯이 집을 나갔던 사람이야. 네가 옆에서 울고 있어도 다른 남자 만나러 나가던 사람이라고. 그건 내가 기억 안 나니까 상관없지. 그냥 나한텐 엄마야. 아빠가 기억하고 몸으로 새기고 있었잖아. 아직도 내 꿈에 나와서 괴롭히는 그 여자를 네가 어떻게. 말해봐. 언제부터 만나고 있었던 거야? 세희가 친모랑 연락하고 지낸 건 1년 정도 됐다고 하더군요. 특히 IMF가 극심했을 때 저희 부부 역시 돈 때문에 다투는 모습을 보고 집에 들어오기 싫었는데 마침 친모가 찾아와 맛있는 것도 사주고 옷도 사주면서 더 가까워졌던 것 같아요. 무슨 염치로 널 찾아와. 세희 너 똑바로 행동해. 아빠랑 계속 살고 싶으면 그 여자 당장 끊어내. 아니면 넌 그냥 여기서 나가서 그 여자한테 가버려. 왜 나한테 그렇게까지 말해? 내가 죽을 만큼 잘못했어? 아니, 너 말고 그 여자. 그 여자가 죽을 만큼 잘못해서 여기 나타나면 안 돼. 아빠는 그 사람 이름만 들어도 치가 떨리고 눈물부터 나. 너무 힘들었어서. 어린 널 너무 방치했어서. 빨리 선택해. 여기서 지낼 건지 아니면 그 여자한테 가서 평생 아빠랑 안 보고 살 건지. 아빠 너무해. 남편과 다투기는 했어도 이렇게까지 눈이 뒤집혀 소리를 지르는 건 처음 봐. 저도 못지않게 당황했어요. 세희도 무서운지 덜덜 떨더군요. 결국 세희가 다시는 친모를 만나지 않겠다고 약속을 한 뒤에야 사건이 마무리됐어요. 남편은 하교 후 통금 시간까지 정하더군요. 남편이 정말 화가 많이 났구나 싶었어요. 한편으로 저는 세희를 볼 면목이 없었어요. 남편과 행복하고 웃음이 가득한 모습을 보여줬어야 하는데 우리가 힘들다고 다투기나 하고 아이에게 신경을 잘 못 써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것만 같았죠. 세희를 탓할 수만은 없었어요. 저는 이제 무슨 일이 있어도 애들 앞에서 화내고 싸우는 모습을 보여주지 말아야겠다고 다짐했어요.
폭풍 같은 시간이 지나 집과 경제 사정은 조금씩 안정을 찾아가기 시작했어요. 저는 외부 강사로 4곳이나 다니며 일했고 남편 역시 학원에서 아이들을 단순히 공부만 시키는 것이 아니라 부모들이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분위기와 환경을 조성해 원생 수가 다시 조금씩 늘고 있었어요. 유하는 중학생이 되었지만 사춘기를 모를 정도로 일찍 철이 들었고 공부도 열심히 해서 제 걱정을 덜어주었어요. 엄마를 먼저 생각하는 마음을 알기에 항상 미안함이 앞섰죠. 세이는 지방의 대학교에 들어가면서 기숙사 생활을 시작했어요. 갑자기 수백이 깨지는 등록금과 학비를 대느라 저는 또 지인에게 머리를 굽히며 돈을 꾸고 다녔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 예전 IMF 때에 비해 훨씬 낫다라는 생각에 더 열심히 일을 해서 빨리 돈을 갚으려고 했어요. 남편이 어떻게 해서든 본인이 세이 학비를 대겠다 했지만 저는 이 일을 계기로 세이와 더 가깝게 지내고 싶어 부득이 제가 하겠다고 고집을 피웠어요. 이렇게 해서라도 우리가 진정으로 한 가족이 될 수 있다면 이런 것 따위는 아무것도 아니었죠. 세이는 학기 중에는 바쁘다는 이유로 집에 전혀 오지 않았고 그나마 방학 때는 학교 근처에서 아르바이트를 한다며 하루씩 잠깐 오는 게 전부였어요. 우리는 그래도 가까이 두고 따뜻한 밥해 먹이지 못하는 것을 미안해하며 반찬도 보내고 용돈도 보내주며 세이가 외롭지 않도록 최선을 다했어요. 한 번은 일요일 오후 말도 없이 세이가 어떤 남자와 함께 집에 왔어요. 세이야, 연락도 없이 이렇게 갑자기 어쩐 일이야? 이분은 또 누구시고? 두 분한테 드릴 말씀이 있어요. 저는 남편을 급하게 불러 다 같이 한 자리에 앉았어요. 저는 세이 남자친구입니다. 죄송합니다. 세이가 제 아이를 임신했습니다. 제가 책임지고 결혼하겠습니다. 뭐? 우리 둘은 너무 놀라 뒤로 자빠지는 줄 알았어요. 세이는 대학교 3학년, 고작 22살인데 벌써 임신이라니. 아직 앞날이 창창하고 밝을 텐데 아이 엄마가 되다니. 이혼을 경험해본 남편이나 저는 긍정적으로 볼 수만은 없었죠. 어린 나이에 철없이 한 임신과 결혼이 끝까지 해피엔딩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지는 않다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요. 저희가 아무 말도 못하고 침묵하고 있자 세이가 끼어들어 말하더군요. 크게 신경 안 써도 돼요. 저희가 다 알아서 할게요. 오빠랑 같이 살긴 할 거지만 지금 당장 상견례나 결혼식 안 할 거니까 전화로 말하려다 이렇게 직접 왔어요. 그래도 저쪽 부모님은 한번 뵈어야 되지 않겠니? 됐어요. 나중에 자리 만들게요. 지금은 그냥 그런 줄로만 아세요. 학교는 휴학계 냈어요. 애 낳고 상황 봐서 계속 다니던지 자퇴하던지 할게요. 이세희, 너는 무슨 일을 그렇게 다 저질러 놓고 우리한테 통보하다시 말을 해. 우린 네 부모야. 아빠, 그러니까 예의상 이렇게 얼굴 보고 말하러 왔다잖아. 내가 얼마나 더 해야 되는데? 그리고 지금 당장 결혼식 안 한다는데 뭘 신경 쓰고 그래? 딸이니까 신경 쓰지. 네가 남이야? 왜 그렇게 싸가지 없게 말해? 나 지금 임신한 거 안 보여? 스트레스 주지 마. 애한테 안 좋아. 애기 이야기가 나오자 남편과 저는 입을 꼭 다물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고 보니 배가 조금 볼록하게 나온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세이가 이미 다 정하고 아이까지 가졌는데 우리가 아무리 말해도 소용이 없더라고요. 배불러서 드레스가 입기 싫어 그렇구나 라고만 생각하고 기약 없이 결혼식은 나중에 하자고 말했어요. 결혼은 그렇고 같이 살 집은 너 지금 기숙사에 있잖아. 오빠가 살고 있는 오피스텔 들어가면 돼요. 애기 낳고 새까지 살기 충분해요. 그래? 그럼 내가 한번 가서 볼게. 새 살림인데 필요한 것도 있을 거고 아기 짐도 준비해야지. 아빠보다는 여자인 내가 가서 보고 도와주는 게 나을 거야. 괜찮아요. 그런 거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오빠 갖고 있는 살림에 제가 필요한 것만 몇 가지 더 사면 돼요. 걱정하지 마세요. 너무 대차게 거절하는 바람에 저는 더 이상 말도 못하고 고개를 숙였어요. 아빠 도움도 필요 없다고 하는데 하물며 제가 더 나서면 싫어할 것 같더군요. 그렇게 세이와 애기 아빠는 앉은 지 30분 만에 돌아가겠다며 집을 나섰어요. 어안이 벙벙했어요. 멀어도 곧 밤이 되니 고속버스 타지 말고
차로 태워다 주겠다는 남편에게도 무안할 정도로 싫다고 손사래를 치더군요. 그 뒤로 남편이나 제가 몸 상태가 어떤지 필요한 건 없는지 전화할 때마다 바쁘다며 전화를 끊기 바빴어요. 그럴 때마다 세희에게 드는 서운한 마음보다 타지에서 임신해서 혼자 고군분투하고 있을 생각을 하니 안타까워 미칠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저렇게 끝까지 도움을 거절하니 우리도 달리 방법이 없었죠.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저 세희 남자친구입니다. 아, 자네. 잘 지냈나? 네, 사실 세희가 지난주에 아이를 낳았습니다. 뭐? 그걸 왜 이제서야 말하는 건가? 세희가 말하지 말라고 해서.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건 그렇고 둘 다 건강은 한 거지? 네, 애랑 산모 둘 다 건강합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도 미리 알려줬으면 더 좋지 않았겠나. 지금 세희는 어디 있어? 조리원에 있습니다. 그래? 어디야? 알려줘. 가서 좀 보게. 그게 그냥 안아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게 무슨 소린가? 보러 오지 말라니. 아, 그게 조리원에 들어온 지도 좀 됐고 금방 여기서 나갈 것 같고 여기서도 외부인이 오는 걸 뭐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 것 같고 세희도 그냥 혼자 쉬고 싶어 하는 것 같고. 알겠네. 그럼 조리원 나와서 집에 오면 한번 말해주게나. 보러 내려갈 테니. 아, 네. 세희한테 물어보겠습니다. 남편이 세희 남자친구와 전화통화하는 것을 옆에서 듣고 있던 저는 뭔가 이상함을 느꼈어요. 왜 저렇게 말을 두루뭉실하게 하고 우물쭈물 하는 걸까? 혹시 본인이 우리가 오는 것을 불편해해서 저러는 걸까? 아니면 정말 세희가 못 오게 시킨 걸까? 저렇게 못 믿음직스러운 남자가 애 아빠라니 오만 가지 생각이 다 들더군요. 저보다 더 심란해하는 남편 때문에 티는 못 냈지만 말이에요. 그 이후로도 우리 부부는 세희가 있는 곳을 가보지 못했어요. 당연히 애기 얼굴도 보지 못했고요. 세희가 학교를 다닌다면 기숙사라도 찾아가 보겠지만 남자친구 집에 들어가 사는 것만 알고 정확한 주소를 모르니까요. 답답한 날이 계속됐죠. 세희와 남자친구에게 번갈아 전화를 했지만 10번 하면 한두 번 받을 정도로 통화가 어렵더군요. 어렵게 통화가 되어도 자기와 아기는 괜찮다. 아주 잘 지내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나중에 몸이 좀 괜찮으면 한번 올라가겠다 등등 이런 말들만 반복했어요. 답답했지만 간간히 전화라도 되니까 그나마 다행이다 생각하며 지냈어요. 그렇게 반년, 1년, 3년, 5년이란 시간이 속절없이 지나갔어요. 초반에 애타게 세희와 아기만 기다리던 우리도 지치고 무뎌갔죠. 우리가 하지 않으면 절대 먼저 연락도 하지 않는 세희네 부부에게 어떤 기대도 하기 힘들었어요. 가끔 남편이 술에 취해 돌아오면 속상한 마음을 내비치기는 했지만 그이도 그렇게 된 상황에 적응해 가더군요. 그렇게 세희네와 멀어지는 동안 유화도 원하는 대학에 들어갔어요. 무대 디자인에 대해 큰 꿈을 갖고 있던 유화는 영국 유학까지 다녀오면서 충실하게 본인의 삶을 설계해 나갔어요. 저는 다른 학원은 다 그만두고 본격적으로 남편 학원에서 수업과 전반적 관리를 맡아 운영하기 시작했어요. 남편 학원의 학원생 관리 스타일과 선생님들의 높은 수업 수준이 맘카페에서 소문이 나며 여태껏 본 적 없는 호황을 누렸어요. 저학년 아이들의 교습소 정도로 운영했던 예전과 달리 중고등부반까지 생겨서 규모가 커졌으니까요. 눈코 뜰 새 없이 바빴지만 너무 없어서 지치고 힘들었던 과거를 떠올리며 현재에 감사했죠. 여보, 다음 학기에 선생님들 더 구해야겠는데 지금 한 반에 애들 인원이 너무 많아. 등록대기 학생들까지 받으려면 지금 선생님들로는 택도 없어. 그래, 박 실장한테 얘기해서 고인 빨리 진행하라고 할게. 선생님 필요한 과목 정리해서 알려줘. 알았어. 그리고 그 출판사에서 같이 협업하고 싶다고 또 전화 왔었는데. 우리가 아직 그렇게 책을 낼 정도는 아닌데 왜 거기서 위험을 감수하려고 하지? 나도 그렇게 말했지. 그래도 자꾸 같이 일하자며 계속 연락이 오네. 거절을 한두 번 했어야 말이지. 이제 거절도 민망할 지경이야. 그럼 그것도
다음 주 전체 회의 소집 때 다시 한번 선생님들이랑 직원들이랑 모여서 의논해보자. 일이 잘 풀리며 건물까지 통으로 매입해 학원 규모도 확장하고 우리 보금자리도 더 크고 좋은 곳으로 옮기게 되었어요. 믿을 수 없었어요. 남편과 제 인생에 이런 날이 오다니. 힘든 시간을 함께 버텨준 남편과 유아에게 고마웠어요. 다만 이런 좋은 날이 왔는데 세희가 없다는 게 슬펐어요. 결국 우리는 한 가족이 되지 못하는 것인가. 저보다 더 속상할 남편이었기에 티는 못 내고 혼자 훌쩍이기도 했어요. 그렇게 바쁜 날이 계속되던 어느 날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더군요. 네, 여보세요? 저 엄마. 요한이? 너 왜 번호가 바뀌었어? 아니, 저 세희예요. 뭐? 세희라고? 어머, 세희야. 어떻게 지냈어? 이게 얼마만이야? 왜 이제야 연락했어? 얼마나 걱정했는데. 그냥 애 키우면서 좀 바빠서요. 잘 지내시죠? 우린 잘 지내. 애기도 많이 컸겠다. 애 아빠도 잘 있고? 네, 그게 사실은 사정이 좀 있는데 한번 올라가서 찾아뵙고 싶어서요. 그럼 당연히 와야지. 아빠한테 당장 얘기해야겠다. 언제 올래? 아니요. 아빠한테는 우선 말하지 말아주세요. 그냥 엄마만 먼저 만날게요. 아빠한테 말하지 말라고? 왜? 아무튼 우선 제 말대로 해주세요. 주말에 잠깐 시간 내서 나와주실 수 있죠? 장소 알려주시면 그리로 갈게요. 어? 그래. 무슨 일인지 몰라도 네 말대로 아빠한테는 말 안 할게. 이상했어요. 오랜만에 연락해서 만나자고 하는 것도, 아빠한테 말하지 말라고 하는 것도, 그리고 나를 이렇게 갑자기 엄마라고 부른 것도. 전화를 끊고 심란하게 그지없더군요. 도대체 무슨 일이길래 나만 보자고 한 것인지 주말에 있던 일정을 다 미루고 남편에게 거짓말까지 하며 세희를 만나러 나갔어요. 고작 이제 30대를 앞두고 있을 텐데 고생을 많이 한 듯한 얼굴, 그 옆에 꼬질꼬질함이 묻어있는 어린아이. 저는 세희를 보고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세희야, 이게 얼마만이니? 어떻게 산 거야? 이 아이가 그 아이니? 네, 장군아, 할머니한테 인사해야지. 안녕하세요. 이렇게 컸구나. 이쁘기도 해라. 안녕, 장군아. 할머니야, 할머니. 엄마, 이 할머니가 그 가짜 할머니야? 장군아, 조용히 해. 가짜 할머니? 엄마가 서울에 있는 건 가짜 할머니고 창원에 있는 할머니가 진짜 할머니라고 그랬잖아. 장군아, 조용히 하라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더군요. 처음 보는 손주아이가 말하는 가짜 할머니, 진짜 할머니가 뭔 뜻인지. 당황해서 아이 입까지 틀어막는 세희는 왜 그러는 건지 모든 게 이해되지 않았지만 중요하지 않았어요. 세희를 너무 오랜만에 만났으니까요. 그동안 어떻게 지낸 거야? 왜 이렇게 연락도 안 되고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엄마, 저랑 장군이 같이 살게 해주면 안 돼요? 그게 무슨 소리야? 애 아빠는? 너 안 좋은 일 있었구나? 너무 힘들어요, 엄마. 저희 갈 곳이 없어요. 다 얘기해봐, 들어줄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 얘기해. 정말 기가 막혔어요. 1, 2년 동안 있었던 일이 아니라 10년 가까이 저와 남편을 속여온 세희더군요. 예전에 세희가 친모랑 있던 사실이 발각된 이후에도 계속 그들은 연락을 하고 만나왔더라고요. 세희가 지방대를 가게 된 이후 임신을 하자 자기 친모한테 말해 창원으로 내려오게 했고요. 애아빠한테도 우리에게 말하지 말라며 입단속을 시켰고, 그렇게 세희네 부부, 아이, 세희 친모가 한 집에서 살기 시작했던 거죠. 임신 발표를 하러 집에 잠깐 왔던 그때도 이미 친모랑 살고 있었다고 하더군요. 조리원에 못 오게 한 것도 창원 집 주소를 끝까지 안 알려주며 못 내려오게 한 이유도 모두 친모가 함께 있어서 그랬던 거죠. 더 황당한 건 아이를 낳고 그 다음 해에 결혼식을 올렸는데 혼주자리에 친모를 앉히고 친모의 형제 자매들, 그러니까 세희의 이모 외삼촌들, 그리고 본인이 아는 주변 지인만 초대해서 치렀더군요. 결혼식에 대해서 우리 부부에게는 이런 방구도 없었는데 말이죠. 저는 놀라서 입도 못 다물었어요. 세희는 물론
세희 남편도 괘씸해서 견딜 수가 없더군요. 그렇게 친엄마랑 계속 살았어요. 그런데 친엄마한테 새 남자친구가 생기고부터 사람이 이상해지기 시작했어요. 그 남자친구라는 사람이 창원에서 알아주는 부자인데 친엄마한테 결혼 약속을 하자고 했다며 신나했어요. 저희랑도 몇 번 밥을 먹었는데 오히려 소탈해 보이고 평범해 보였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친엄마한테 투자금을 조금 받아가고 3배로 불려준 거예요. 그게 한두 번 반복되니까 친엄마는 그 사람을 완전히 믿기 시작했고 조금 모아뒀던 제 남편 돈, 시댁까지 끌어들여서 받은 돈, 심지어 장군이 돌반지까지 다 팔아서 투자하게 하더군요. 하지만 사기꾼이었어요. 정말 머리카락도 찾을 수 없게 증발했어요. 그러더니 친엄마도 갑자기 도망갔어요. 남편과 시댁 원망이 고스란히 저한테 돌아왔고 이혼당했어요. 장군이만이라도 제가 키울 수 있게 해달라고 빌고 또 빌어서 이렇게 같이 있을 수 있게 된 거예요. 친엄마 소식은 아예 모르는 거야? 혹시 그 사기꾼 남자랑 짠 거니? 모르겠어요. 그 전까지만 해도 본인 가족은 저희 부부랑 장군이밖에 없다고 그랬는데 상의당한 거 알고 시댁도 찾아오고 경찰도 찾아오고 집이 난리 나서 뒤집히니까 갑자기 없어진 거예요. 그 남자랑 한패하자 작정하고 그랬는지 볼 면목이 없어서 사라진 건지 그건 저도 모르겠어요. 연락도 전혀 안 되고요. 그런데 왜 아빠한테는 알리지 말라고 그런 거야? 아시잖아요. 옛날에도 친엄마 만나는 거 알고 그렇게 저 죽일 듯이 한 거. 아빠가 그렇게 싫어하는 거 알면서 그렇게 왜 만났어? 아, 몰라. 이렇게 될 줄 알았나요? 엄마가 아빠한테 가서 먼저 말 좀 잘해줘요. 네? 세희야, 어쩌다 이렇게까지 된 거야. 엄마, 난 지금 엄마밖에 없어요. 도망간 그 여자는 내 친엄마도 아니에요. 내가 잘못 걸린 거라고요. 엄마, 나 좀 도와줘요. 뭘 먹은 것도 없는데 얘기를 듣고 나니 속이 얹힌 것처럼 콱 막히더군요. 이런 최악의 경우는 상상도 못 해봤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세희 친모라는 사람은 어찌됐든 본인이 잘못했으면 뭐라도 해서 돈을 갚으려고 해야지 딸이랑 손주까지 내버리고 도망가다뇨.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었어요. 이걸 남편한테 가서 또 어떻게 말을 해야 하나. 내가 말을 잘 해야지 세희를 용서해 줄 텐데. 저는 급한 대로 200만 원을 꺼내서 세희에게 건네주고 헤어졌어요. 집에 돌아와 남편은 역시나 심란한 제 표정을 읽고는 캐묻기 시작했어요. 여보, 세희 말인데. 세희? 연락 왔었어? 따로 좀 만났어. 그런데 사연이 기구하더라고. 당신이 좀 화날 포인트도 있고 말이야. 그런데 이제서라도 세희를 받아들이고 우리 한 가족처럼 즐겁게 살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 무슨 일이길래 벌써 그렇게 밑밥을 까는 거야? 그게 말이야. 제 이야기를 다 들은 남편은 급속도로 표정이 굳어졌어요. 며칠만 자기에게 시간을 달라고 하더군요. 상황이 어찌됐든 저는 당연히 남편 친딸인데 데려와 같이 살자고 할 줄 알았어요. 하지만 남편은 의외의 결과를 내놓더군요. 미안해. 당신한테 세희 얘기 듣고 좀 생각할 시간이 필요했어. 난 결론 내렸어. 당신도 따라줬으면 좋겠고. 알겠어. 난 세희를 받아줄 생각이 없어. 뭐라고? 왜? 딸이잖아. 내 딸은 지금 유아뿐이야. 여보, 그래도 세희가 지금 애까지 데리고 집 없이. 난 걔한테 충분히 기회를 줬어. 고등학교 이후로 계속 지 엄마 만나는 거 알고 있었어? 뭐? 당신 알고 있었어? 심지어 창원에까지 데려가서 같이 살게 한 것도. 당신 왜 말 안 했어? 내 손에서 세희를 다시 돌아오게 하고 싶었어. 오죽하면 나 걔 앞에서 울부짖으면서까지 말했어. 너랑 네 엄마 char리는 거 알지만 제발 그만 연을 끊어달라. 내가 죽을 수도 있다 하면서. 당신이 죽을 수도 있다니. 언제부턴가 세희랑 그 여자 생각만 하면 숨이 막히고 쓰러질 것 같고 죽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병원에 가보니까 공황장애라고 하더라고. 세희는 이 모든 걸 알면서도 그 여자랑 보란듯이 계속 함께 있었어. 심지어 나한테 이상한 소리도 했다니까. 본인이랑 연락하면서 당신한테는 말도 안 하고 있었으니 그걸 갖고 당신에게 알리겠다며 나한테 그런 얘기까지 하더라고.
세상에. 내가 사실 걔한테 예전에 돈을 조금 도와준 게 있었거든. 결국 그 돈까지 지 엄마한테 날리고 이제 와서 받아달라고 하다니. 어찌됐든 당신 딸이야. 잘잘못은 나중에 얘기하고 지금이라도 얼른 데려오자. 당신이 나 유아 세이 이렇게 내 식구 행복하게 살기를 바랬던 거 잘 알고 있어. 나한테 가족은 당신이랑 유아뿐이야. 하지만 이렇게 세이랑 애를 내치면 당신이 더 힘들어할 거 알고 있어. 당신은 착한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세이한테 1억 주고 보내. 그거면 어디 가서 애랑 방이라도 얻고 그 다음엔 본인이 일을 하든지 알아서 하겠지. 그리고 이제 다시는 당신 누나도 세이랑 엮이지 말자. 진심이야. 남편은 그동안 제게 말 못했던 미안함과 세이에 대한 단호함이 온통 묻어난 얼굴로 제게 말했어요. 친딸에게 이리도 잔인할 수 있을까 싶었다가도 심한 공황장애를 앓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나니 또 한편으로는 이해도 되더군요. 그래도 마지막 자립은 할 수 있게 돈 몇 푼 쥐어주고 보내자고 해서 저는 남편의 의견에 따르기로 했어요. 세이와 다시 만나 상황을 얘기했어요. 고개를 푹 숙이고 쉼없이 철철 울던 세이는 봉투에 있는 1억을 주섬주섬 챙기더니 말도 없이 일어나 가더군요. 새엄마인 저도 아닌 친아빠에게 정말로 버림받았다는 사실이 가슴을 쓰리게 했겠죠. 사실 남편 모르게 제가 1억을 더 넣어주었으니 그걸로 새 출발하기를 바랄 뿐이죠. 저와 남편은 크게 성장시켜 놓은 학원 사업을 거액을 받고 다른 기업에 인수시키기로 했어요. 우리 부부도 60이 넘었으니 그냥 유유자적 여기저기 여행이나 다니면서 남은 노후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며 늙어가기로 약속했어요. 딸 유화는 한국에서 알아주는 무대 연출가가 되었고 잘생기고 실력 있는 배우와 결혼해 자식 낳고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어요. 아직도 가끔 세이 생각을 하면 가슴 한켠이 쓰리기도 한답니다. 혹시나 제가 진짜 엄마처럼 잘해주지 못해서 그렇게 친모만 찾아다녔던 건지 제 부족함이 너무 컸던 건 아닌지 생각하게 되네요. 이제 와서 이런 말 염치 없지만 어디에선가 세이도 따뜻한 삶을 살고 있기를 항상 바라고 있어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항상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